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예정이 돼 있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성만, 윤관석 의원인데 일단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주당이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방탄으로 막아섰던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 이 내용들이 이제 부결이 되게 된다면 방탄 정당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 사태 등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에 더 심각한 흠결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정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조금 있다가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자유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하기도 어려우세요?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저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가 실제로 돈 봉투를 전달한 전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뭐 20여 명 정도 사람들에 대한 면면은 거론되지 않습니다만 아주 만약 강제 수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게 되면 구속 이후에 윤관석 의원이 어떤 방식의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사의 속도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돈 봉투 전달하고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체포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걸 뭐 쉽게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의원들 당내 사정이 밝은 의원 아침에도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의견이 다르듯이. 아, 다릅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실제로 또 현장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뭐 예전처럼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 의원들이 또 설명을 할 테고 네. 그런 현장 분위기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두 분이 현재 신분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저희 이제 의총이 10시부터 있었습니다만 의총에서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 않은 거고 체포동의안은 뭐 여야 모두가 이건 뭐 당론으로 뭐 부결을 시키자 가결시키자 이렇게 하지는 역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만 여기서 자율투표로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 다른 이제 의원들 여러 차례 있었던 뭐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포함해가지고 사안들이 다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뭐 프레임을 생각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던질 거다 그것보다는 실제 뭐 의원들이 각자 개인들이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3-3-5 이렇게 좀 가결표를 던지자 뭐 이런 움직임도 없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듣는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현역이 지금 현재 아니기도 예. 합니다만은 네. 그건 잘 보지 못했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야 당연히 성남시장 때 그 뭐 대장동 하고 성남 FC인데 검찰이 그렇게 1년 반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물증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가결 부결을 넘어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뭐 국민들께서는 좀 불편하게 볼지 몰라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 그게 맞습니다. 네. 뭐 공판 중심주의고 당연히 이게 뭐 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두 분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죄가 있다면 합당한 거기에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고 지금 두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어떤 확실한 뭐 물적이랄지 증거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또 재판 과정에 다퉈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까지 모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표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과든 사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 앞서 얘기했던 딜레마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겁니다. 네. 앞서 앵커께도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여기서 가결된다고 즉각 구속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고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그럼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기각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 여론이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녹취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걸 너무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당론으로 이 둘이 다 어차피 무소속으로 자진탈당한 상황이라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결 여부를 좀 확실하게 해줬던 부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혁신위원장이 뭐 거론되는 분들이 좀 교수님들 중에 몇 분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여러분 추천을 받았고 네. 지난번 이제 그 사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당시 이제 지도부 중심으로 이제 추천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원내뿐만 아니고 이렇게 전부 다 구성원들한테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를 보면 20명이랄지 30명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압축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압축은 됐는데 이거를 뭐 최종 결정 과정은 또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지금 이제 보도들이 나온 거 보면은 저명하신 이제 교수님들 예. 몇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뭐 어느 분이 될지는 뭐 저도 모르니까요. 이 세 분 중에 되는 거 맞습니까? 언론에 나온 세 분? 김태일 교수 그리고 정건식 교수, 김은경 교수 뭐 이렇게 거론이 되던데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거론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맞는데 이분들 중에서 꼭 혁신위원장이 나올지 예. 아니면 뭐 지도부 회의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거쳐서 다른 분이 될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폭넓은 의견을 받은 건 맞습니까? 그럼 의원들의 뭐 그럼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는 이제 뭐 누가 추천했다까지도 지금 벌써 최고위원들이 말씀을 방송 가서 하셔가지고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회 원로부터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내에서도 의원들도 자유롭게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현역 의원도 계시고 직전 의원도 계시고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 거쳐서 지금은 많이 좁혀졌다. 여기까지는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럼 저희가 확정된 걸 들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원래는 이제 이르면 오늘이라는 표현을 뭐 언론들이 많이 쓰긴 합니다만 원래 오늘 발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발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느 언론이 이제 의원총회가 10시에 있으니까 예. 아침 9시 30분에 열린 최고위 때 발표가 되지 않았겠나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어느 지도부에서 확인한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이 아닌 거였는데 예.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된 것 예. 같은데요. 글쎄요, 뭐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 짚었습니까? 그럼 언론이?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뭐 세 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세 분들 뭐 한 명으로 딱 확정이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세 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김태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낯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래경 위원장은 혁신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명성을 더 훨씬 강화하다 보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에 되는 민주당의 현재 길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마 당내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이 김태일 교수 같은 경우는 과거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어서 예, 혁신위원장을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방식의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이 실제로 오게 될 것이냐. 예. 그런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앉히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 어찌 보면 중도 외연 확장보다는 더 선명성 있는 메시지를 당 지도부터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을 찍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발표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또 그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이 확산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그 만난 자리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마이밍 대사가 작정한 듯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자리,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자리였다면 그 내용들 국민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 대표가 또 주중 대사를 만났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솔직히 얘기하겠다고 준비되는 원고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된 원고에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듯이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네. 여기에 제1야당 대표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 주중 대사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적, 정치적 행위에 이른바 제1야당 대표가 이용당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싱하이밍 대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이 중국에게 있지 않다. 대한민국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공히 대한민국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반박 듣기 전에 저희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좀 비판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김의겸 의원의 인터뷰까지 묶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외교적 국익보다 당리 당략을 우선으로 삼은 운동권식
낡아 빠진 패습을 도대체 언제쯤에나 청산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우리가. 예. 그리고 지금 싱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예. 거친 대응, 이건 뭐 중국을 제가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반박을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뭐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싱하이밍 대사가 한 얘기 중에 제가 봐도 좀 마땅치 않은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바로 외교부에 초치해가지고 항의도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보실 때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집권당이 나서가지고 제1야당의 이런 외교 행보에 대해서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무슨 탭댄스를 춘다거나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온 게 무슨 법무부에서는 기사를 흘려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오라는데도 안 갔다. 김기현 대표는 거절한다. 저는 또 이건 좀 유치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중국 대사에게 못마땅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가서 따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저런 태도랄지 워딩 몇 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하는데,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중국 대사의 초청에 의해서 공간에 간 거 아닙니까? 네. 가서 얘기한 거를 크게 짧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가 오늘도 관세청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대중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한 30년 동안 중국 하면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네. 근데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돌변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유력 정치인이 지적을 하고 우리 수출 기업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 교민들 너무 어렵다. 네. 수출 기업이 어려우면은 우리 대기업들이 어려우면 하청 기업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가 어렵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만 못 오냐 이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싱하이밍 대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국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가 수교를 한 국가입니다. 보수 정부.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우리의 경제적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외교 안보에서 지렛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모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네.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외교에 있어서 평화 정착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달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세 번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대응 문제입니다. 네. 한번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오늘부터 일본의 도쿄전력이 시운전에 들어갔어요. 방류하겠다고. 이미 1km짜리 그 해수관을 다 채웠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접하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묵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구려교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분리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네. 잘못됐다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짚었습니다. 짚은 거에 대해서는 다 보고 구리구리다 비난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네. 제가 이 기사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한 얘기가 최근에 보도가 또 됐어요. 그분이 비공개 때 이랬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측에다 대놓고 미국은 겉으로는 저렇게 강경하지만 물밑으로 회담 다 하고 있다. 실익을 다 챙겨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왜 이걸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했답니다. 아, 그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유력지에서 보도를 했고요. 혹시 배석은 안 하셨습니까? 그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하지 아. 않고 우리 권치승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셨는데 예, 예. 이런 게 보도가 됐고, 지금 보십시오. 그 북한과 일본도 지금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만 이러다가는 일본도 북한 만나죠.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고위급 회담하면서 물밑 접촉하죠. 네. 잘못하면 우리가 양쪽에 그냥 가치 외교라고 해서 나갔다가 우리 국익만 상실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하고 있는 주장들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주장에서 국한되고 또 국회 내에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결례를 넘어서서 무례한 행동들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동대응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중국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해 인접해 있는 이 중국의 오십기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 문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려를 갖고 있을 때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취임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이슈, 국민께 약속했던 첫 번째 공약이 뭐였냐면 바로 이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봄철이 되거나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수많은 미세먼지 문제 등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많게 되는데 네. 중국의 불편한 얘기들은 전혀 하나도 쏟아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이슈 중요하죠. 근데 이 경제적인 이슈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겠던 근본적인 원인은 2016년도에 있었던 한한령, 당시에 사드 보복부터 시작됐던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롯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복합적인 일들을 국익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때로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중국 대사 등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게 됐던 그 자리가 마련됐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생각해볼 여지들이 많은 지점이라고 봅니다. 예, 짧게 여쭤보고 이 주제는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보통 일본과의 외교를 얘기할 때 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정부에게는 외교 공간을 좀 내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중국의 경제 문제 이거 개선책 찾아달라. 비공개 때는 왜 단체 관광객이 다른 나라 가는데 왜 당신들 우리나라 명동에는 안 옵니까? 그 떳떳한 거 아닙니까? 그 국익을 정도 역할을 지키는 했다고 거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럼요 역할을 했고 저는 공교롭게도 뭐 다른 당 대표 얘기입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공교롭게 그날 일본 대사를 만났어요. 거기 만나가지고 무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과 무슨 가짜뉴스 그게 집권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집권당 대표는 똑바로 해서 이거 이렇게 지금까지 과학적 입증도 안 됐고 이런 오염수는 방류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정부고 우리 여당이 지켜야 할 역할이다, 임무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대일 굴욕적 외교를 하면은 최근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 실컷 가가지고 강제동원 문제 우리 피해자가 우리가 풀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컵에 반을 채우라고 했더니 채운 게 아니고 물잔을 엎어버렸어요. 우리 보러 자기들이 나와서 장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강제 동원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본 영유권 예. 주장해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빳빳이 따지는 거 네. 이게 더 당당하고 우리 국익을 챙기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도 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연일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입장문도 한번 냈고 어제인가요? 어제는 피해자로 지목됐던 한 분이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기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피해자분이 얘기하신 그 입장은 저는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이렇게 뭐 비판을 한다고 하면 이체가해가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고요. 일단 이동관 특보께서 얘기하는 피해자가 이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명 정도를 거론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당의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계시는 의원들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한 4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 학생들,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전 지금 단계에서도 이동관 특보께서 거짓말을 명백한 거짓말을 벌써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순시 검사 때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이 있으면 그 가해 학생이 설사 저의 아들이라도 네. 명백하게 가해에 맞는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순신 검사와 이동관 특보의 흐르는 본질은 뭐냐면 아빠 찬스, 아빠의 실력, 아빠의 권세가 쓰인 거 아니냐.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한 게 그겁니다. 학폭이 열리지 않은 건 학폭위가 안 열리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사안에서. 진술서를 보면은 300대를 머리를 쥐어 박았다. 침대에 놓고 짓밟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사건인데 학교 폭력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비판이 열리니까 이동관 특보가 해명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열리지 않았지만 선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전학을 갔다. 네.
근데 선도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선도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해명하셔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통화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담임교사한테도 어려워가지고 죄스러운 마음에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해가지고 뭔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재단 이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사 만나가지고는 그게 뭐 그 처음 진술한 그 폭로한 교사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꼭 아이를 처벌해야 된 처벌만이 능사인가요? 이 워딩만 봐도 이게 사실이라면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충 얼버무리고 한 분하고 잘 지내니까 학폭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전혀 다르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제고하시는 게 좋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이사장과 통화한 거는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사장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핵심적인 관계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전화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사장과의 통화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할 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뉴스가 또 보도됨으로 인해서 피해자라고 규정되고 있는 그 학생, 이제는 학생이 아닐 겁니다. 벌써 네. 십수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청년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나를 피해자로 뉴스가 보도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청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소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실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겠죠. 하지만 해당 당사자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없고 더군다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해당 교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교사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담임도 아니었고 네. 또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사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지면서 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객관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 있을 것이고 한 발에 여러 학생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용납하기 어려운 학교 폭력이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목격자가 그 한 명, 네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된 핵심적인 그 학생, 청년이 내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그 청년의 입장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가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교 폭력이 있었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고 네.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거기까지 나간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동관 특보가 조금 더 일찍 지명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언론들이 앞서 나갔던 겁니까? 아니면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께서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밀어붙였던 예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정권 교체 단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명이 철회됐던 사람도 있죠. 임명이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육부 장관 예. 그리고 정순식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함합형들은 무성합니다만은 현재 명확하게 지명이 되지는 않는 상태인데 너무 이제 이 뉴스들이 앞서서 좀 앞다퉈 보도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슈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또 다른 2차, 3차 가해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보도 또 정치권의 접근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그 이번에 방송위원장에 인수위도 대한 있었고요. 예. 뭐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이나 이 지난 정권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가 결국 형사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돼서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직권 남용 등으로 이제 결국은 법적 다툼들을 가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비롯한 전체 이 방송들이 가장 공명정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됐을 텐데 지난 정권에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인사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들을 이제 얼만큼 공명정대하게 갖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 많이 하셔가지고 기회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좀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법적 근거를 들려고 했는데 아, 예, 그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통위법에 나와 있는 인수위 네. 그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또 그때 나오셨던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건 위원회에 해당하는 거라서 뭐 특별 고문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지명이 되면 한번 더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소제목은 민정수석의 귀환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전 정부에서 다 민정수석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주말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꾸 말씀들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가서 이제 찾아뵙고 하니까 더 뭐 증폭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이분이 원래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께서 예전에 네. 또 이제 총선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이 극구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했던 얘기들이 쭉 이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석하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직전에 총선에 나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네. 선출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극구 고사를 했다고 해서 물론 뭐 그 이후에 장관 지명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고초를 겪고 있었죠. 네. 겪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 전 장관께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금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아무튼 뭐 어떤 권유가 있건 만류가 있든 결국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네. 하는데 저는 다만 아직 뭐 총선이 뭐 10개월 이상 남았고 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 주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글쎄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결국은 판단은 이제 조 전 장관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실지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책을 내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걸 진행하고 그런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예, 그 조기숙 교수는 사실 지금 최근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인 예.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민주당의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출마하는 게 한두 개 정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괜찮습니까? 조 전 장관께서요. 예, 그 나중에 총선이라는 게 우리 김치고 잘 아시지만은 총선은 그 당시 그때 가서 상황에서 이제 구도라는 것도 있고 인물군도 있고 이슈도 있고 한 4가지 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뭐 당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모두 봐야지. 물론 저는 조기숙 교수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 한두 개 있다고 하시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두 개를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출마할 것 같습니까? 한두 개가 아마 민주당의 당적이 아닌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또 민주당이 출마를 시키지 않게 되는 여러 그 가지 지역구를 비우는 거 상황들을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사라는 거죠. 2심과 대법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네. 그리고 본인이 극구 부인했지만 그간 있었던 이 조 전 장관 가족에 관한 문제가 본인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대법 확정 판결을 통해서 그간 했던 수많은 일들이 거짓으로 법적인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나는 국민으로부터 나가서 출마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우이마저도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어떤 꼼수로 만약에 출마를 고민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라고 총선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대한 유탄을 민주당이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끝끝내 조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전 정부의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도 지난주에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그 기사는 보고는 저도 뭐 정치 기자로 오래 했으니까 그 기사는 주변에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네. 하면서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역할까지 하는 거 보면은 통상의 경우는 어떤 출마 뭐 예비 후보가 됐던 본인의 어떤 저 정도 될 때는 정치권에서는 출마 의사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예. 뭐 통상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께서 만약에 그 고향이 TK더라고요. 경북 영주인데 그게 박형수 의원 뭐 지역구랑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출마를 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출마하시겠다고 하면은 일단 우선 1차적으로는 국민들께 지금 여당, 집권 세력한테는 상당히 좋지 못한 기억을 이렇게 복귀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 하면은 민정수석으로서 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뭐 막지 못한 것뿐만 아니고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는데 모두 이제 응하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 특히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측면들이 국민들께 많이 이렇게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을 제가 뭐 야당입니다만 걱정한다면은 되게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예. 두 번째는 글쎄요,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과연 본인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어떤 영향을 줄지 본인은 뭐 명예회복이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총선에 나온 자격이 있을지 이런 네.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자가 발전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별의별 인사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고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양당이 최고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께 선택을 받기 위한 각종 몸부림들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지가 고민이 될 텐데 과거에 오래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로 퇴행하는 정치를 보이는 예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절대로 없다. 뭐 두 분 다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각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